손녀딸 칫솔로 양치를 하고 있는 장모의 입에서 거품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위 윤성재는 그 모습을 보고 또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미 수십 번은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거 은지 칫솔이에요. 그때마다 돌아온 건 핀잔뿐이었죠. 어휴, 애 칫솔이 뭐 어때서? 내같이 외할미인데. 칫솔 하나 가지고 유난이야, 유난. 성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그의 말은 언제나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현관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서연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이 구겨져 들려 있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서연이 그것을 성재의 얼굴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성재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검사 항목, 매독 반응, 결과, 양성, 환자명 윤은지. 그의 딸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장모, 박점순이 뛰쳐나왔습니다. 결과지를 낚아채 눈으로 훑더니 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재를 향해서 거봐. 내가 뭘 했어? 사위가 밖에서 몸을 잘못 놀리고 다니더니 박점순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어디서 달고 와서 손녀한테까지 옮겨놓고 이 결과지가 다친 거잖아, 증거! 성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지 한 장이 이 가족에게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마음 깊이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성재, 32살, 결혼 5년 차. 한때는 대한민국 유도 국가대표였습니다.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일본 전지훈련 중이던 어느 새벽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전화였습니다. 급히 귀국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눈을 감으신 후였습니다. 하얀 시트가 덮여 있었습니다. 성재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을 잡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태평양 건너에서 훈련하는 동안 어머니 혼자 그 긴 시간을 버티셨던 겁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겁니다. 성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삐뚤빼뚤하고 힘이 없는 글씨였습니다. 아프신 중에 쓰신 글씨였습니다. 성재야, 너의 길은 유도뿐이다. 엄만 내가 유도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죽어도 여한이 없어. 세상에 우리 둘밖에 안 남았는데 엄마가 널 두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 아들. 성재는 편지를 손에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떨어졌습니다. 암이었다는 것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말기였다는 것도. 아들이 걱정할까봐 끝까지 숨기셨던 겁니다. 뒷바라지하고 응원하고 웃으면서 혼자 다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날 이후 성재는 유도복을 다시 입지 않았습니다. 매트 위에 서지 않았습니다. 유도라는 두 글자 자체가 어머니를 잃은 죄책감의 다른 이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와 몇 달을 멍하니 보내던 중 서연을 만났습니다. 구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죠. 세상에 혼자 남겨진 성재에게 서연은 처음으로 따뜻하게 말을 건네준 사람이었습니다. 1년을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은지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장모 박점순이 들어왔습니다. 첫날부터 달랐습니다. 박점순은 사위를 보는 눈빛이 처음부터 곱지 않았습니다. 변변한 직장도 없고 집안도 없고 부모도 없는 남자. 박점순의 눈에 성재는 그냥 고아 백수였습니다. 딸이 불쌍해서 데려온 남자.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대단한 애인데. 구급이 어디야? 요즘 구급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국가가 월급 주는 거야, 국가가. 근데 사위는 뭐야? 유도? 유도가 밥이야? 매달이 돈이 돼. 처음엔 그냥 듣고 넘겼습니다. 장모가 딸을 아끼는 마음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해졌습니다. 성재는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서연이 출근하면 은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장을 보고 밥을 짓고 청소를 했습니다. 운동 외에 할 줄 아는 게 없다던 성재였지만 어머니 혼자 살림하시던 걸 옆에서 보고 자랐기에 손이 느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재가 이른 아침부터 장을 봤습니다. 멸치 다시마로 육수를 내고 두부를 네모 반듯하게 썰고 애호박을 얇게 저몄습니다. 어머니가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뚝배기에 담아 상에 올렸습니다. 박점순이 숟가락으로 한번 휘젓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된장이 이렇게 싱거워서 어디다 써? 내가 먹을 수가 없네. 아니 백수면 집에서 밥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것도 못하면 도대체 뭘 할 줄 아는 거야, 뭘. 그러더니 뚝배기째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된장찌개가 싱크대로 흘러내렸습니다. 성재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 해도 소용없다는 걸 5년이 지나도록 배웠으니까요. 성재는 묵묵히 싱크대를 닫고 그릇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치마를 맸습니다. 그게 이 집에서의 5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장모 지인들이 집에 왔습니다. 박점순이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사위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백수예요, 백수. 유도인가 뭔가 하다가 때려치우고 집에서 밥이나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서연이가 불쌍하죠 뭐. 얼굴만 보고 데려왔다가 고생이에요, 고생. 손님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성재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국을 저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국자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서연과 은지가 잠든 후 성재는 혼자 부엌에 앉았습니다. 찬밥에 김치 한 조각. 낮에 만든 음식은 식탁에 올라갔고 성재의 몫은 늘 남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같이 먹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흘렀습니다. 성재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소리 없이. 은지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나왔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웃음 하나가 성재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아빠 하며 달려오는 4살짜리 아이.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성재는 매일 아침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장모의 행동 중 성재가 정말 참기 힘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지 문제였습니다. 박점수는 은지와 자주 목욕을 했습니다. 그것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은지 칫솔을 자기 것과 헷갈린다며 번갈아 사용했습니다. 자기 입안에서 씹던 음식을 은지 입에 직접 넣어줬습니다. 된장찌개 건더기를 손가락으로 집어서요. 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러시면 세균이 옮을 수 있어요. 아이한테는. 박점순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세균? 내가 무슨 세균 덩어리야? 4가지 외할미인데 외할미 침이 얼마나 좋은 건데. 옛날엔 다 이렇게 키웠어. 유난 떨지 마.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하는 건데 뭐 어때? 애가 잘 크고 있잖아. 성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쌓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또다시 장모가 은지 칫솔로 양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설거지를 하다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현관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서연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이 구겨져 들려 있었죠. 병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서연이 그것을 성재의 얼굴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성재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검사 항목, 매독 반응, 결과, 양성, 환자명 윤은지. 성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4살짜리 딸아이의 이름이 거기에 찍혀 있었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우리 은지가 왜 이게 나와? 왜? 성재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결과야. 오류가 있는 거야. 재검사를 해봐야 해.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박점순이 나왔습니다.
잠옷바람에 입 주변에는 아직 칫솔 거품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서연이 결과지를 들이밀었습니다. 엄마, 은지한테 이게 나왔어. 박점순의 눈이 결과지를 훑었습니다. 매독. 그 글자를 읽는 순간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천천히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성재를 향해서. 꺼봐. 내가 뭘 했어. 박점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 사람이 밖에서 몸을 잘못 놀리고 다닌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애한테까지 옵는 거 아니야. 성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 박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목욕탕이든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데서 옮아가지고는 집에 달고 들어와서 손녀한테까지 옮긴 거잖아. 이 결과지가 증거잖아, 증거. 장모님. 성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정말 아닙니다. 은지 나이가 4살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재검사부터 해야 합니다. 오류. 박점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병원 검사가 오류라고. 발뺌도 아주 그럴싸하게 하네. 서연이 은지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재에게서 멀찍이 물러섰습니다. 마치 성재가 무슨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은지가 영문도 모른 채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성재는 그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가. 서연이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박점순이 뒤에서 거들었습니다. 더러운 인간이 집안에 있으면 은지한테 더 옴잖아. 빨리 안 나가. 당장 꺼져. 성재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박점순의 목소리가 등 뒤를 찔렀습니다. 이런 인간이랑 살았다니 우리 서연이가 불쌍해서. 잘 가, 잘 가. 2번 다시 오지 마.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선 성재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 너머에서 은지가 아빠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여린 목소리였습니다. 성재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은지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성재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이 억울함을 안고 이 밤 속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성재는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골목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은지의 이름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독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그 아이는 엄마 아빠 품에서만 자란 아이였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야. 반드시 잘못된 거야.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남자 셋이 성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야, 어디 봐. 눈 어딨어? 성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딪힌 기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이미 시비를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좀 멍하니 걷고 있었네요. 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이 말로만 되냐? 남자 하나가 성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성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예전이라면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전국 유도 최강자, 국가대표 에이스,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있던 몸이었습니다. 상대가 셋이든 넷이든 두려울 게 없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5년 동안 매트 위에 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그날 이후로 운동이라는 2글자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몸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성재가 피했지만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턱을 스쳤습니다. 머리가 울렸습니다. 그래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성재는 맞았습니다. 옆구리를, 등을, 얼굴을.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3명이 돌아가며 때렸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눈두덩이 부어올랐습니다. 길바닥에 피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유도 선수의 몸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매트 위에서 수천 번 넘어지고 수천 번 일어서는 훈련. 고통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서 있는 훈련. 아무리 세게 던져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 세월이 근육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발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맞고도 서 있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셋이서 때렸는데 왜 안 쓰러지지? 그 당혹감이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그 찰나였습니다. 성재의 오른팔이 움직였습니다. 5년 만에 깨어난 몸의 기억이었습니다. 어깨가 돌아가고 허리가 실렸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고 묵직한 주먹 하나가 맨 앞에 선 남자의 턱에 꽂혔습니다. 벅! 남자가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둘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성재는 거친 숨을 내쉬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눈이 잘 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주먹은 그가 날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세워진 검은 세단의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안에서 중년 남자가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머리, 양복깃에 꽂힌 작은 배지 하나.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양복 차림의 부하가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 자식 쓸만하겠군. 이리로 데려와. 부하가 차에서 내려 성재에게 다가갔습니다. 성재는 벽에 기댄 채 눈을 들었습니다. 다치셨습니까? 저희 회장님께서 잠깐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성재는 검은 세단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 남자의 눈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본 듯한 느낌. 성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은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부하가 성재를 안내했습니다. 뒷좌석에는 이성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자리였습니다. 이성민이 성재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엉망이었습니다. 눈두덩이 부어오르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이름이 뭔가? 윤성재입니다. 몇 살인가? 32입니다. 이성민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성재는 그 시선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낯설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직업은? 성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살림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유도했습니다. 국가대표였습니다. 이성민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갈 곳은 있나? 성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이성민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처럼 맷집 좋은 사람이 필요해. 셋한테 그렇게 맞고도 안 쓰러지는 사람. 나를 지킬 사람. 나 밑에서 일할 생각 있나? 성재는 이성민을 바라봤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돌아가도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은지가 보고 싶었지만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묘했습니다. 단순한 만족감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것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성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직은요.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성재는 이성민 그룹의 수행 업무를 맡아 매일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회의에 동행하고 일정을 따라다니고 필요한 자리에서 옆에 섰습니다. 말수가 없는 성재였습니다. 이성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있어도 말이 없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성민이 가끔 성재를 물끄러미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식사 중에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성재가 눈을 마주치면 이성민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들킨 사람처럼요. 처음엔 그냥 그런 사람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까? 이성민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성재는 느꼈습니다. 다만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성민은 성재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맡겼습니다. 단순한 수행을 넘어 중요한 미팅에 배석하게 했고 핵심 계열사 현황을 파악하게 했습니다. 주변 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저 사람한테 왜 저러시는 거야? 뭔데 저 사람이? 글쎄. 근데 회장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성재는 그 말들을 흘려들었습니다. 그저 맡겨진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그러던 중 성재가 처음으로 이성민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한 날이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업무가 끝나고 두 사람이 단둘이 남았을 때였습니다. 이성민이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낮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가족이 없으십니까? 이성민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있었지. 오래전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성민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재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미세하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거리가 조금 좁혀진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이성민이 성재를 데리고 외딴 곳으로 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체육관이었습니다. 안에는 유도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성재는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이성민이 말했습니다. 들어가 봐. 성재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매트를 바라봤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유도 매트였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 이후로 이 냄새, 이 공간을 피해왔습니다. 이성민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자네 몸에 유도가 새겨져 있어. 그 골목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성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성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게 맞으면서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 유도 안 한 지 5년이 됐다고 했지. 근데 몸은 기억하더군. 함부로 버리면 안 돼. 성재는 매트를 바라봤습니다. 발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매트 위에 올라섰습니다. 흰 매트의 감촉이 발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익숙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셨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성재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이성민은 입구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재는 혼자 자신의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생신상 하나 제대로 차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실 때도 변변한 상 한 번 못 차려드렸는데 돌아가신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남몰래 병을 앓으시면서도 끝까지 아들 뒷바라지를 하셨는데 그 마지막 얼굴도 못 봤는데 성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그때 부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이 서재로 오시랍니다. 성재는 얼른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서재 안에는 이성민 혼자였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재가 자리에 앉아 이성민은 말없이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성재 앞에 밀었습니다. 열어봐. 성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맑은 눈에 수줍은 미소. 배경은 어느 공원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성재의 손이 굳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였습니다. 성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셨던 어머니가 저렇게 웃으신 적이 있었구나. 성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성민이 낮게 말했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윤미경 씨 맞나? 내 기억대로라면 오늘이 생신이겠지. 성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아십니까? 이성민의 눈에 오래된 감정이 스쳤습니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회한인지 알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내 첫사랑이었어. 서재 안에 침묵이 깔렸습니다.
복도 어딘가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성민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헤어졌어. 내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지. 내가 어렸고 겁이 났고 결국 지키지 못했어. 그 뒤로 소식이 끊겼어. 미경 씨가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어. 그리고 자네가 태어났다는 것도 몰랐어. 한참 뒤에야 알았지. 수소문 끝에 성재의 귓속에서 무언가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이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아버지야, 성재야. 성재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태어나서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눈앞에 있는 남자가 낯설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딘가 익숙했던 눈빛. 물끄러미 바라보다 시선을 돌리던 그 눈. 거울 속에서 매일 보던 눈이었으니까요. 이성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도 얼마 남지 않았어. 병이 깊어. 그래서 서둘렀어. 자네한테 모든 걸 넘겨줘야 하니까. 성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까? 회장님이 찾고 있다는 걸. 이성민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연락을 취하려 했는데 미경 씨가 거부했어. 아들 인생에 혼란을 주고 싶지 않다고. 자기 힘으로 키우겠다고. 이성민이 성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처음으로 얹는 손이었습니다. 무겁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늦었어. 성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성재는 서재를 나와 정원에 홀로 섰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병을 숨기고 아들 뒷바라지만 하셨던 어머니. 아들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보고 싶다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끝내 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머니, 이끄신 건가요? 성재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남겨질 저를 걱정하셨던 건가요?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다 하셨는데 먼저 가시기가 미안하셔서 이렇게라도 아버지한테로 이끌어 주신 건가요? 성재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벚꽃 사진 속에서 행복하게 웃던 젊은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성민이 더 이상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성재와 눈이 마주쳐도 그냥 바라봤습니다. 성재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친자 확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성민이 직접 서두른 일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반발이 없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들이라는 것에 의심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성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야.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생각 없어. 그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친자 확인이 끝나고 경영권 이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성민은 병이 깊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눈에 띄게 야위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출근을 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성민이 입원했습니다. 성재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퇴근 후 병실로 갔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있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거나 차를 마시거나 30년의 공백을 말로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이성민이 병실 창밖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성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성민이 그 이름을 부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들도 자네도 아닌 그냥 성재야. 그 두 글자가 이상하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네. 유도 다시 해라. 성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성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경 씨 편지 봤어. 너의 길은 유도뿐이라고 했잖아. 그 말이 맞아. 어머니도 바라고 나도 바라는 일인데 정작 자네 자신이 못하고 있잖아. 그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 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정확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니도 원하셨고 지금 눈앞에 있는 아버지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자신만 매트 위에 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죄책감을 유도에 뒤집어 씌우고 혼자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성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못해준 것들이 너무 많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내가 도울 수 있어. 다시 서라. 매트 위에. 성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로부터 열흘 뒤 이성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마무리였습니다. 성재는 영정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짧았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윤성재는 이성민 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회장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갈 곳이 없어 골목을 헤매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너의 길은 유도뿐이다. 엄만 내가 유도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런데 지금 자신은 유도가 아닌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것과 다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성민이 만들어준 자리였습니다. 성재는 두 사람의 뜻을 다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뜻밖의 내용이었습니다. 처가 쪽 소식이었습니다. 장인 김광수가 사채를 쓴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였습니다. 이번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모 박점순도 함께 엮여 있었습니다. 보고를 들은 부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성재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더러운 인간. 두 번 다시 오지 마. 5년 동안 들어온 말들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이것은 별개였습니다. 그 집에는 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먼저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내가 직접 처리한다. 아무도 손 떼지 마라. 얼마 후였습니다. 장인 김광수가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장모 박점순도 함께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채 차에 실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습니다. 급한 불을 끄려고 빌린 것이었죠. 친구한테 보증을 잘못 썼다느니, 투자를 잘못했다느니 하는 이유였습니다. 박점수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남편이 숨겼으니까요. 하지만 사채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가 없었습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고 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이 창고까지 오게 된 이유였습니다.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전구 하나가 달랑 켜져 있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쿰쿰하고 서늘한 냄새였습니다. 남자들이 둘러쌌습니다. 숫자가 4이었습니다. 모두 덩치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김광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돈 안 갚을 거면 몸으로 때워야지 아저씨. 각막이며 장기 다 팔아도 아저씨 하나론 안 돼. 당신 마누라 것도 같이 팔아야지. 김광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반드시. 시간? 남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시간을 몇 번이나 줬는데. 이번엔 안 통해. 주먹이 날아들었습니다. 김광수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비틀거리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입술이 터졌습니다. 바닥에 핏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박점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것들아, 너희 내 딸이 누군지 알아? 시청에서 일해 시청. 너희 다 잡아가라고 해버릴 거야. 당장 연락할 거야 진짜로. 야 이씨 아줌마. 조용히 안 해. 남자 하나가 박점순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박점순이 입을 틀어막고 구석으로 물러섰습니다. 구급 공무원 딸 하나 믿고 평생 큰 소리치며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동네에서 목소리 하나는 제일 크다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건 아파트 거실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였습니다. 구급 공무원 딸이 여기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돌아가며 김광수를 때렸습니다. 집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차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다고 했습니다. 통장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김광수는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박점수는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무릎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제 죽겠구나. 김광수는 직감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창고 바닥에서. 이렇게. 그때였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사채업자 중 하나가 그를 보더니 하던 것을 멈추고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성민 그룹 회장님 지시입니다. 더 이상 손 떼지 마십시오. 창고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이유를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민 그룹.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이름 앞에 대들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헛기침을 하며 하나둘 물러섰습니다. 양복 남자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두 분 나오시죠.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창고를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김광수는 허리를 잡고 겨우 걸었습니다. 박점순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밖에 나오자마자 박점순이 남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성민 그룹이 웬일이지? 저기 어마어마한 곳이잖아. 김광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몰라. 근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 하여튼 우리 운 하나는 기깔나네, 진짜. 박점순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나서 우릴 구해줬나? 귀인은 귀인을 알아보는 거지 뭐. 우리 돈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냐? 두 사람은 그게 누구의 도움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특별해서 구해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이 베푼 은혜도 자기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점순이 허공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인지 뭔지 여튼 감사합니다. 역시 귀인은 귀인을 알아보시네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평생 좋은 일하며 살게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좋은 일이라곤 해본 적 없는 두 사람이었지만 자신들이 귀인이며 좋은 일을 하고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팔을 붙잡고 걸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한편 성재는 본사 사무실에서 CCTV 화면으로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고 밖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허공에 대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외치는 두 사람. 불과 몇 달 전 자신을 발로 차고 내쫓던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성재는 화면을 바라보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배려입니다. 화면을 끄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부하였습니다. 회장님, 지금 처가 쪽에서 비상입니다. 따님이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성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야? 계단에서 굴렀다고 합니다. 머리를 많이 다쳤는데 지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 병원을 못 찾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라 응급실마다 꽉 찼다고 거절하고 있답니다. 구급차가 계속 뺑뺑이를 돌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일단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성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재단병원 당장 연결해. 지금 즉시. 최고 교수 다 불러내. 수술방 열어. 지금 당장. 부하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명절이라 교수진이 대부분 자리를 비워서. 성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명절이고 나발이고 지금 당장 열라고. 두 번 말 안 합니다. 내 딸이야. 부하가 전화기를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성재는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복도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헬기 띄우세요, 당장. 한편 박점수는 아직 허공에 대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를 연거푸 외치며 신이 나 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은지가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계단에서 굴렀는데 머리를 많이 다쳤어요.
지금 수술이 필요하다는데 병원을 못 찾겠어. 갈 곳이 없어요. 박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은지가? 어디야 지금? 너네를 어떻게 본 거니? 구급차가 계속 돌고 있어요. 명절이라 응급실마다 꽉 찼다고 거절하고 있어요. 엄마 어떡해요? 골든타임이 얼마 없다는데. 박점순이 전화기를 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광수도 뒤를 따랐습니다. 박점순이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나라가 사람 죽이네. 세금은 왜 내? 응급실이 없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 나라가 뭐라는 거야? 내 손녀가 죽어간다고. 누가 좀 어떻게 해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 연휴 밤거리였습니다. 병원 연결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점순이 울먹이며 다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아직도 병원 못 찾았어? 도대체 구급대원들은 뭐라는 거야? 이럴 거면 119가 왜 있어? 그 무능력한 인간들. 내 손녀 잘못되기라도 해봐. 국민청원 올리고 다 모가지 잘릴 준비하라고 해. 어떻게 우리 은지. 그때 조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방금까지 창고 앞에 서 있던 그 양복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수술 가능한 병원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점순이 눈물 범벅인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진짜 수술할 수 있어요? 네. 지금 바로 가셔야 합니다. 박점순이 반사적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김광수도 함께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주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도착한 병원 앞에는 검은 벤츠 여러 대가 이미 서 있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입구에 나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직원이 한마디 하자 병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은지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서연이 수술실 앞 복도에서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박점순이 달려가 딸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까 그렇게 두드려도 안 열어주던 곳이 10분도 안 돼서 수술을 시작해줬어. 웬 벤츠가 여러 대 들어오더니 사람들이 막 뛰어나왔어. 대체 누가 이렇게 해준 거야? 박점수는 조직원을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손을 모았습니다. 회장님이 해준 거죠? 그 양반 누구인지 몰라도 우릴 어쩜 이렇게 챙겨주신대요. 꼭 좀 전해주세요. 정말 고맙다고요. 우리가 잘 살긴 했나 보다 이런 은인을 다 만나고. 조직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섰습니다. 수술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박점순이 간호사를 붙잡았습니다. 이봐요, 간호원. 왜 설명이 없어요? 하염없기 기다려야 해. 여기 회장님 지시로 우리 회장님 지인인 거 들었죠? 우리 손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요. 아직 수술 중인 거예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박점순이 간호사의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조금이 얼마나 더해요? 참나, 회장님 통해 자르라고 해드려 내가. 여기 회장님 끝발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시나? 간호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한번 기다려달라는 말을 남기고 물러섰습니다. 박점순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박점순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자가 불편했습니다. 그것보다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중얼거렸습니다. 슬슬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지가 살아야 한다. 평생 교회 문턱도 안 넘던 여자가 그날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했습니다. 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 옆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깨를 맞댔습니다. 두 사람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박점순이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그 무능력한 개차반 은지 애비한테는 연락했냐? 서연이 굳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거기는 연락 안 할 거야. 박점순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창고에서 죽을 뻔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렇게 병원에 와 있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것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점수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아직도 몰랐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명절 연휴 밤이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박점수는 그 불빛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시렸습니다. 7시간, 8시간. 박점수는 복도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를 뜨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은지가 살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인 줄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나왔습니다. 박점순이 벌떡 일어서며 달려갔습니다. 의사 양반 어때요? 우리 은지 어때요? 의료진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제 안정적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을 잃을 뻔했어요. 박점순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김광수도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았구나. 은지가 살았어. 한참을 울던 박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직원이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박점순이 그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 꼭 전해주세요. 우리 손녀 살려주셨다고. 이 은혜는 죽어도 못 갚는다고. 진짜로요. 조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의료진이 박점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 검사 결과 관련해서인데요. 처음에 매동 양성 결과지 있으셨잖습니까? 저희가 다시 확인해 봤는데 그 결과지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연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 검사 결과는 음성입니다. 처음 결과지는 다른 분의 것이었습니다. 다른 분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의료진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박점순 씨로 되어 있네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점순을 바라봤습니다. 박점순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눈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 결과지는 장모 본인의 것이었습니다. 은지 칫솔로 양치를 하고 입에서 씹던 음식을 손녀 입에 넣어주던 그 장모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밖에서 몸을 잘못 놀리고 다닌 거지. 이 결과지가 다 증거잖아, 증거. 그 앙칼진 목소리가 복도 어딘가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벽을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남편 등에 칼을 꽂아온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박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나도 몰랐어. 검사를 받긴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될 줄은. 서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하나둘 허리를 숙이며 길을 비켰습니다. 간호사들이 멈춰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의사들도 걸음을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묵직하고 규칙적인 발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오십니다.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박점순이 반사적으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광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감사를 전해야 했습니다. 오늘 2번이나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박점순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어쩜 세상에 회장님처럼 대단한 분이 계실까요? 참,
저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도와주시고. 머리를 조아린 박점순. 하진한 발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박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가 세 사람을 지나쳐 집도이에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교수님, 제 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박점순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내 딸? 저 사람 딸이 은지란 소리야? 고개를 갸웃하며 그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내 딸이라고.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점순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성재였습니다. 박점순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 번, 두 번. 다시 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입고 살림을 하던 사위였습니다. 된장찌개를 싱크대에 쏟아버려도 말 한마디 못하던 사위였습니다. 박점순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성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뭐야, 회장님이 오신 게 아니었잖아. 너 이 개차반 백수. 이제야 나타나냐? 니까짓 게 애비라고. 어디서 뭐하고 굴러먹다가 이제서야 은지 걱정돼서 왔니? 성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점순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집도이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집도이가 성재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아이 상태는 안정적이고 회복 경과도 양호합니다. 박점순의 입이 멈췄습니다. 뭐? 집도이가 성재를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회장님. 그 두 글자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박점순, 서연, 김광수. 세 사람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입을 벌린 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자식이 회장이라고. 김광수가 눈을 비볐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건가? 저 백수가 회장. 이성민 그룹 회장.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벽에 기댄 채 그냥 성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이 그제야 하나하나 연결이 됐습니다. 창고에서 죽어가던 자신들을 살려준 그 사람. 허공에 대고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외치던 그 회장. 귀인은 귀인을 알아본다고 했던 그 귀인. 벤츠 여러 대를 몰고 병원 문을 열어젖힌 그 사람. 그게 전부 윤성재였습니다. 5년 동안 찬밥을 먹이고 된장찌개를 버리고 뺨을 때리고 내쫓던 그 사위였습니다. 박점순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김광수는 그 순간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저놈이 갑자기 어떻게 재벌이 된 거지? 잠시만, 그럼 우리도 이제 재벌 집안인가? 이성민 그룹의 장인이라니. 그럼 이제 호사를 누릴 수 있잖아. 성재는 집도이에게 수술 과정과 회복 과정, 주의사항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경호원들이 성재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둘러섰습니다. 그 두터운 보호막 안에서 성재는 처가 식구들을 완전히 차단한 채 의료진과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점순이 경호원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경호원이 조용히 막았습니다. 박점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저놈, 아니 회장님의 장모예요. 장모. 비켜봐요. 경호원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점순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성재야, 야 윤성재. 장모가 왔잖아. 나야 나. 좀 봐봐. 성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점순이 경호원을 옆으로 밀쳐보려 했습니다. 경호원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점순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평생 자기 앞에 못 버티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모든 확인이 끝났습니다. 성재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경호원들이 성재를 중심으로 섰습니다. 그 보호막 안에서 성재가 세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박점순이 얼른 표정을 바꿨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성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유, 우리 사위. 그동안 집 놔두고 어디서 잔 거야? 걱정했는데 얼굴 좋아졌네.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만 우리 사위가 회장이라니. 내가 역시 알아봤다니까. 자네 아무것도 없던 시절 거둬준 게 우리 아니겠어. 내가 자네 떡잎을 몰라봤으면 우리 서연이랑 결혼시켰겠어. 호호. 박점순이 웃으며 성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박점순을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냥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박점순이 당황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이쯤에서 고개를 숙이고 호응을 해줬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만만하던 사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박점순이 괜히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점순이 눈치를 살피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좀 힘들었지. 우리 힘든 시기를 이겨낸 가족 아니겠는가. 가족이 뭐 항상 좋을 수만 있나.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 성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는 제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미 이혼 처리는 하셨더군요. 장인 김광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뭐? 이혼을 했어? 서연아, 너 제정신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복덩이를 발로 차.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박점순이 그 말을 듣자마자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그거. 윤서방, 그거 홧김에 한 거야. 홧김에. 서연이가 잠깐 정신을 놓은 거지 진심이 아니잖아. 그치, 서연아. 홧김에 한 거잖아. 서연아.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넋이 나간 얼굴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박점순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묻잖아. 홧김에 한 거 맞지? 진심 아니잖아. 서연아. 서연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점순이 당황했습니다. 얼른 다시 성재를 향해 돌아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무효소송 내가 걸게. 내가 알아볼게.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들어오게. 윤서방. 응. 성재는 박점순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이 투덜댔습니다. 이혼 처리를 하면 어떡하냐? 이게 무슨 짓이야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을 놓쳐. 재벌이잖아 재벌. 당신 머리에 뭐가 들었어? 박점순이 남편을 째려봤습니다. 당신 조용히 좀 해. 내가 이럴 줄 알았나? 어휴. 그냥 매독 걸린 바보 천치인 줄만 알았지. 그게 내 검사 결과였을 줄이야. 서연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점순이 성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점순은 자기도 모르게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여자가 평생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한테도 반말을 하던 여자였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큰 소리치며 살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요? 제발. 내가 몰라봤어. 한 번만. 우리 은지도 있잖아. 은지한테 엄마 아빠가 같이 있어야지. 그게 맞잖아. 제발. 성재는 박점순을 내려다봤습니다. 5년 전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고아 백수. 더러운 인간. 2번 다시 오지 마. 찬밥을 혼자 먹던 밤들. 된장찌개가 싱크대로 흘러내리던 장면. 손녀 칫솔로 양치하던 그 입이 사위한테 뱉어내던 말들. 지인들 앞에서 공개 망신을 주던 그 목소리. 그리고 지금 그 입이 제발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5년을 버티며 감정을 다 소진한 사람처럼. 지금 이 순간 성재에게 남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성재가 돌아섰습니다. 은지는 저와 회사가 전적으로 챙길 테니 이만 돌아가시죠.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박점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김광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 마지막 매트 장면부터 마무리 멘트까지만 붙이는 거지.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유도 체육관이었습니다. 파란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매트 위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재와 은지였습니다. 은지는 작은 흰 유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소매가 조금 길었습니다. 팔이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띠를 매다가 엉켜서 성재가 다시 묶어줬습니다. 은지가 팔을 번쩍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진짜 유도 선수 같아. 성재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은지가 신이 나서 매트 위를 뛰어다녔습니다. 성재가 천천히 앞구르기를 보여줬습니다. 은지가 따라했습니다. 비뚤어졌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또 비뚤어졌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아빠, 나 잘하지?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네.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1시간 동안 성재는 은지에게 기본 동작을 가르쳤습니다. 서는 법, 발을 딛는 법, 넘어졌을 때 일어서는 법. 은지는 넘어질 때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일어서서 또 했습니다. 지도 코치가 성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따님이 넘어지는 걸 무서워하지 않네요. 이 나이 아이들은 보통 한 번 넘어지면 울거나 하기 싫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 아이는 계속 일어납니다. 타고난 것 같습니다. 잘 키우시면 유망주 될 것 같습니다. 성재가 매트 위에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일어섰습니다. 유도복 소매를 걷어올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성재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멈췄습니다. 저 말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성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매트 위에서 수천 번 넘어지며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골목에서 맞으면서도 쓰러지지 않으려 했던 그 밤에도 했던 말이었습니다. 핏줄이란 이런 것이구나. 성재가 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병을 숨기고 혼자 버티셨던 어머니, 30년을 돌아 찾아오셨던 아버지, 두 분 다 너무 짧게 곁에 계셨습니다. 이제 저 혼자가 아닙니다. 성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시던 유도복이 다시 제 곁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그 매트 위에 다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가 있습니다. 두 분이 남겨주신 것들이 저와 함께 있으니 걱정 마세요. 혼자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빠. 은지가 불렀습니다. 성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지가 매트 위에 앉아 두 팔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안아줘. 성재가 매트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은지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은지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체육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햇살이 두 사람의 유도복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발로 차고 내쫓은 그 사람이 내일 내 목숨을 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고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허공에 대고 감사하다고 머리를 조아리던 그 회장님이 자기 사위였다는 걸 박점수는 끝내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오늘도 여보따리와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